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국절 논란에 답한다 제2탄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한국, 이 문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1948년 8월 15일 건국이라는 단어 사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해방, 독립, 건국의 순서가 아니라 건국, 독립, 해방이라는 그런 순서로 역사가 서술되어야 한다는 북두 시민혁명군의 강의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건국절 논란에 대한 제2편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주장하면은 북한 정권에 대한 그 불법성이 조각 또는 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북두 시민혁명군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강의를 할 때 좀 조잡스럽고 또 얕은 지식이지만은 그래도 스스로 자부하기를 뒷골목의 종족주의, 조폭들처럼 나와바리에 통용되는 정의나 학문이 아니라 그래도 세계적인 규범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종북 좌파들의 종족주의나 혹은 나와바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을 먼저 밝혀놓겠습니다. 해방정국에서 북한의 정통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고 그것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로서 현재 유엔에 1991년도 한국과 똑같은 날에 당당하게 국가로서 인정받고 가입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에 아무리 북한이 불법으로 영토를 점검하고 있는 불법단체라고 하더라도 뒷골목 나와바리에서 까부는 깡패들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북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한국을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 땅이라 이러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헌법이라는 것은 국제관계가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그 헌법을 어떻게 만들든지 그 다른 나라가 일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헌법이라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 뭐 이런 거는 그게 정말 종족주의고 나와바리를 관리하는 조폭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종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조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나와바리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법이고 자칭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라 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통용되는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을 세계 만방에 외쳐서도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란 야당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족주의 즉 조직폭력배의 전라도 관리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 조폭에 나와바리는 그런 입장에 조잡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첫째로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 한국의 정통성이 있다. 이거는 다툴 수 없는 겁니다. 유엔에서 이미 두 나라를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국가로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건국절 논란의 1편에서 말했다시피 그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 조선은 1910년도에 조선은
국제법적으로 조약에 의해서 일본에 헌납된 나라입니다. 그것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세계적인 규범에 의하면 우리는 억울하지만은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일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한국은 지금 현재도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MBC에서 이야기하는데 나라를 잃었다면 왜 독립을 찾으려고 투쟁을 했느냐? 그것은 나라가 없다고 투쟁을 하는 거지. 나라가 있는데 왜 독립을 찾는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왜 찾습니까?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빼앗겼든지 헌납을 했든지 어찌됐든지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독립을 찾든지 나라를 되찾자 이런 말이 있지. 나라가 있으면 독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1910년도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독립운동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는, 그러면 지금 이제 나라가 없었던 지금 뭡니까 중동에 그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운 그건 뭡니까? 그건 영토조차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뭡니까? 그 모든 게 불법입니까? 근거가 없습니까? 이 공산주의의 선동인 거예요. 그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1편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지만은 그거 지금 이제 나라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뒷골목에서 깡패라고 나와바리에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하니까.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도 없고 그 골목 안에서 지 혼자서 깡패 짓으로 양아치 짓으로 대통령을 해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넘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국제적인 관계로 넘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뭐 MBC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제적으로는 나라가 없었다, 공식적으로 나라가 없었다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는 어디에 속했느냐? 조약에 의해서 일본에 헌납한 나라니까 헌납한 영토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성전국으로 미국과 소련에 점령을 당한 겁니다. 패전국으로서, 패전국의 영토로서 점령을 당한 겁니다. 물론 일본도 미국 메가드에 의해서 군정이 실시되고 우리나라가 똑같은 그런 그 군정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세계적인 기준에 의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소련이 종전 일주일 전에 북한에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터뜨림으로써 일본이 패망하고 소련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북한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거짓 역사입니다. 소련이 왜 한국에 참전했는가? 이 문제는 미국이 태평양 전쟁, 일본과의 전쟁에서 일본 사람들의 도수깨끼 맨손으로 막 빤스만 입고, 훈도시라는 빤스만 입고 막 죽기로 달라들고, 또 가미가제라 그러면서 요즘 말하면 화염병 혹은 비행기를 들고 그 폭탄을 지고 막 그 참호로 뛰어들고 군함에 뛰어들고 탱크에 뛰어들고 막 이런 막 죽기로 항전하는 일본에 고개를 짤레짤레 흔드는 거예요. 아유, 이거 막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때 소련에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얄타 회담에서. 얄타 회담에서 38도 선으로 분할 통치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게 분할 통치가 아니고 소련에게 우리 좀 도와주라,
그럼 소련이 뭐랍니까? 도와주긴 하는데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러면은 지금 일본이 일본은 우리가 먹고 한반도를 너희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좋다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미국이 그러지 말고 38선 2북으로 서로 나누자 이래 된 거예요. 이게 북한 넣어가지고 일본하고 남한은 우리가 가져오겠다, 한국하고는. 그래서 도와달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 잘 가르쳐 주지 않는데 2차 세계대전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나라가 소련입니다. 그 독일과의 유럽 전선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죽고 병사들이 약 한 240만 명 정도 죽었고 그 물적인 피해가 모습 커버가 거의 다 불이 탔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련을 적대국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역사를 조금 허무한 쪽으로 가르치는데 소련은 세계에서 자랑하는 전쟁에 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하면은 절대 물러서지 않은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시절에 나폴레옹도 러시아 침공으로 패망하게 되었고 결론으로 나오지만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도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함으로써 패망했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소련이 독일을 무너뜨렸습니다. 완전히 참패 수준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독일을 무찌름으로써 유럽에서 조금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미국이 소련에게 응원을 부탁한 겁니다. 지원을 부탁한 겁니다. 왜? 일본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소련밖에 없다. 전쟁을 잘 치니까 소련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다른 나라로서는 도저히 일본을 당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뭐냐? 조금 유럽 전선에서 소련의 활약으로 조금 독일의 힘이 무너지고 거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으면서 독일 유럽 전선에 여유가 생기면서 이렇게 힘을 돌려도 되기 때문에 소련에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얄타 회담에서 삼국이 합의하기를 38선 이북을 분할 통치한다고 그 보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남북이 분단이 된 겁니다. 1차 건국절 논란에 답한다라는 1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남북 분단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일본이 자기 영토에 대해서는 미군을 돌려보내면서 한국을 이렇게 했다. 이거는 얄타 회담으로만 보면은 연합국끼리 이야기한 거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어떤 책에서 읽기로는 일본의 외교적인 전술로서 그런 공작을 했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설을 근거로 해서 일본이 외교 능력을 발휘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데 두 나라에 의해서 38도선이 갈라졌는데 거기에 한국 민족의 불운이 시작된 거예요. 그 레알타 회담에까지매도 소련과 미국이 서로 연합국으로서 동맹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난 것과 동시에 냉전 체제가 되면서 소련이 급속하게 부각되어 미국과 경쟁하는 체제가 되면서 냉전 체제가 확고하게 굳히면서 남북 분단이 본래 분할 통치하고 신탁 통치 이후에 통일 독립국가를 만들어준다는 그 설계가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신탁 통치를 못하게 되니까 각국에서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은 역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괴뢰 정부를 세운 거예요. 위성국가.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괴뢰라고, 북한은 한국을 괴뢰 정부로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왜 괴뢰냐? 우리가 북한을 이야기할 때 뭐라 합니까? 김일성은 소련군 장교로서 정치 교육을 받아서 소련의 후원하에서 북한을 건국했다 하잖아요. 정부 수립을 했다 하잖아요. 북한은 한국을 뭐라 하느냐? 아직도 미국의 반식민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면 괴뢰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내다볼 때 그 분할 통치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의 정통성은 어느 누구도 다 괴뢰 정부다, 이것이 솔직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남한과 북한이 소련과, 한국과 북한이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되고 괴뢰 정부가 세면서 냉전 체제와 함께 분단이 공고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남한과 북한, 한국과 북한은 각각의 건국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북한은 소련과 미국의 보증으로 국제사회에 미국의 보증을 인정서로 내밀면서 국가로서 그 소련의 동맹국에서는 북한이 인정되었고, 서방 국가에서는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정된 거예요. 그거는 형식적인 틀을 갖추었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상대 국가를 비난할 때 쓰는 용어가 있듯이 북두시민혁명군은 위성국가 혹은 괴뢰 정부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 법률적이나 학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유엔이 1945년도 설립되었는데 1948년도까지는 유엔이 그 어떤 전체적인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즉 미국 중심으로, 서방국가 중심으로 유엔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1948년 10월에 유엔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유일한,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승인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다 같이, 한국과 북한이 다 같이 유엔에 가입을 하려고 했지만은 한국은 소련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역할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북한은 서방국과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유엔에 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내리면은 남한과 한국과 북한은 쉽게 말하면 일본이 떼준 한국을 남북한으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다가 냉전 체제가 깊어지면서 위성 국가가 생기고 그 냉전 체제에 따라 분단이 공고화됐다, 아주 굳건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북한 사이에 한반도 내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한국이 우월하다, 북한이 우월하다 할 수 있는 엄밀한 의미로서는 어느 다른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정하게 되면은 그 임시정부를 거부했기 때문에 북한은 괴뢰정부가 되는 불법한 정부, 혹은 한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다체라는 이런 한국이 이때까지 주장해왔던 모든 것이 거부된다고 지금 공산 좌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이 볼 적에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한국이나 북한이 동등한 입장에서 건국되었기 때문에 어디가 정통성이 있다든가 좀 더 우위에 있다 하고 다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똑같이 괴뢰정부다. 점령 성정국에 대한 점령국의 지도를 받아서, 좋게 말하면 지도를 받아서 만들어진 국가다. 똑같은 입장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학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동등한 입장에 있지, 우리가 한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 우월하고 임시정부를 법통을 이어받지 않은 북한은 불법단체다, 이렇게 국제법적으로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나라를 승인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그냥 뒷골목에서 내가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다 이랬고, 만주에서도 우리 단체가 한반도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라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았던 하나의 그런 단체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헌법의 영토조항이나 북한에 대한 자격, 기타 여러가지 법률적인 보안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북한에 관련된 모든 법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헌법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법조항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헌법에 대해서, 헌법에서도 대통령제가 있다면 대통령제가 할 수 있는 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제가 반도국가로서 이것저것 섞어 놓았기 때문에, 의회주의도 섞어 놓고 온갖 세계에서 좋다는 걸 다 섞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집행을 할 수 없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북한에 대한 헌법 조항이라든가 법률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용어를 빌려서 하지만은 헌법에 종족주의적인, 남이 인정하지 않는 뒷골목의 조폭이 이 뒷골목 관할은 내다, 경찰도 못 들어온다 하는 이런 그런 종족적인 그런 나와바리 개념의 법이나 헌법이 많다는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바라볼 적에는. 이런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남한과 북한 간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이후라기가 올라가서 했던 7.4 공동성명은 3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외세에 간섭받지 없는 자유, 무력적인 일이 아닌 평등. 세 번째는 뭡니까? 사상과 이념, 그리고 제도를 초월하는 민족 대통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단결,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은 최고기관 통치자는 이념이라든가 제도와 사상을 초월한다고 해놓고, 국민들은 그건 통치행위로서 초월할 수 있다고 학문적으로 이야기해놓고, 그런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국민들은 그에 대한 조그만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남북 합의서가 맞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합의서가 7.4 공동성명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것이 노태우 정부 때 유엔에 가입하면서 1991년 유엔에 가입을 하면서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 기본 합의서는 뭡니까?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말고 교류 협력의 확대. 그러니까 7.4 공동성명하고 조금 다른
그 분위기가 있죠. 뭐냐면은 노태우 정부의 유엔에 가입해서 한 기본 합의서는 어떤 교류라든가 조금 냉전 체제가 없어진 때라는 겁니다. 소련이 망한 이유니까. 그래서 조금 어떤 내부적인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이외에 여러 가지 남북의 이 그런 합의서가 있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를 예를 든 이유는, 첫째는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그 원칙이 아직도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노태우 때 남북 기본 합의서는 그 합의서와 부속 합의를 통해서 유엔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똑같이. 그래서 그 두 개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즉 말하는 것은 남과 북은 이미 서로 합의하에 두 국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가로서 인정을 서로 하면서 똑같이 유엔에 가입한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두 나라가 국가로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유엔 가입이 유엔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한 게 아니고 남과 북이 합의를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헌법에서 북한은 불법단체다. 이게 지금 현재 맞는 이야기냐 이거예요. 좋다입니다.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거의 했다. 그래 놓고 국민들은 북한과 교류 접촉을 막고 북한 찬양을 하면은 잡혀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는 그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에 있어서 벌써 이미 이것이 위법 행위에 속하고 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헌법이라든가 법률에 나와 있는 북한에 대한 조항을 완전 개정해야 됩니다. 그건 자유우파가 북한을 두려워해서, 지금 북한이 탈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려면 넘어가라 하잖아요. 왜 북한의 간첩이라든가 선전선동을 겁을 내고 공산당들의 그 숨은 활동을 겁을 내느냐 이겁니다. 겁내지 말고 남북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실제적인 팩트에 어긋나는 모든 법은 개정하자.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2국가로서 북한과 우리가 공격적으로 교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럴수록 한국 내의 공산 좌파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위해서 한국과 북한 간의 접촉을 막거나 기타 헌법과 팩트와 실제적인 사실과 위배되거나 법률이 집행될 수 없는 선언적인 이런 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법 앞에서 권력자는 북한을 마음대로 가고 국민들은 북한의 주민들만 접촉을 해도 보안법에 접촉이 되는 이런 법률은 개정되어야 된다. 일반 백성은 잘못하다가는 북한에 대해서 찬양을 한다든가 북한 주민을 만나게 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두 가지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1948년도 10월달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우파는 한반도의 합법정부로 승인된 유일한 국가라는 데 방점을 둬가지고 한국의 정통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첫째 유엔이 1945년도 창설된 이후에 48년도까지는 냉전 체제가 막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유엔이 서방 국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 동맹국이라든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또 유엔 참여에 대해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엔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북한도 똑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유엔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유엔의 승인을 받았지만은 그 법률적인 효과는 한 번도 그것이 실현되거나 발현되지를 못했습니다. 즉 미국 동맹국 혹은 서방 국가에서만 한국을 인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인 국가로서의 승인받은 그런 거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그 승인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실천을 하지를 못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승인되지를 못했는데, 냉전체제에서 말하면 양진영에서 공히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그 승인받았으니까 우리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실효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정통성에서 우위를 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임시정부가 한국의 어떠한 그 정통성을 보장한다, 이거는 더구나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유엔이 제3차 총회에서 한국을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을 인정할 적에도 그 근거가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합법 정부라고 인정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임시정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뒷골목에 그 어떤 나와바리를 관리하는 그런 조직폭력배나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주지 않는 거예요. 뭐 얘가 조금 듣기 거북하겠지만은 듣는 분들에게 나와바리라는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폭의 나와바리와 한국의 영토 개념이 비슷하고, 그 권리, 주권이라는 권리가 미치는 그런 그 범위를 설명하다 보니까 조직폭력배를 예를 들은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직폭력배를 예를 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 혹은 상해 임시정부의 그걸 받았다는 그걸로서 한국이 국가다, 그런 어떠한 행위나 실천에 하나도 그 어떠한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48년 건국절이 있고 임시정부를 이어받지 않으면은 북한과 대등하게 관계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본래 대등한 거예요. 지금 북한과 한국은 본래 대등한 관계입니다. 점령한 성전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다. 좋은 말로 하면 지도를 받으면서 건국한 나라다.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나라가 정통성을 그 문제로 다툴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왜 공산자파들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됐고, 건국이 있음으로써 독립이 되었고, 건국이 없으면 독립이 안 되잖아요. 건국이 되었고 독립이 됨으로써 비로소 해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북두 시민혁명군의 설명을
왜 극구적으로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공산자파들이 북두 시민혁명군이 생각할 때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1948년도에 북한은 9월 9일 날 건국을 하고 한국은 8월 15일 날 건국을 해가지고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했다 이겁니다. 그 연합국의 분할 통치된 국가의 지도를 받아서 건국을 해가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오늘날 북한이 1이라면 한국은 1000배의 국력, 어떤 통계는 3000배 차이가 나는 그런 국력의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출발은 어찌되었든지 지금 현재 선상에서 통일을 한다면은 발전된 국가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그럼 미개한 국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정통성은 한국이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우파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설을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산자파는 그렇게 되면 불리하니까 반대를 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면은 결과론을 벗어나고 임시정부 정통론을 주장하면 북한 공산자파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친일 정부다.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 친일 정부다. 미국의 압제 아래에 있고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북한은 자주적인 국가다. 뭐 이런 쓸데없는 선전 매체를 들고 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보고 자꾸 임시정부의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공산자파들이 주장한다는 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분석입니다. 거기에 앞제비를 세우는 것이 이종찬이다. 늙어 빠진 치매에 가까운 노인네를 들이대가지고 그런 거를 자준이 이때까지 주장해왔던 친일 정부니 이런 거를 덮어 씌우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산자파들이 이때까지 국민들에게 설득해 왔던 것이 1948년 8월 15일 똑같이 성정국에서 똑같은 계례정부였다. 그런데 둘이서 출발을 했는데 한국은 우리가 이래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고 자유스러워가지고 1000배, 약 3000배 가까이 국력 차이를 갖고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찌가지고 서울 근교의 산을 줄서가 올라간다. 북한은 굶어 죽는다. 이런 입장에 놓고 있을 때 결과론적으로 정통성은 남한이 훌륭하고 한민족의 근면성과 민족 우수성을 민족성의 DNA를 발현시킨 한국에 있다는 주장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산자파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설을 주장하고 임시정부 건국설을 주장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900 임시정부에서부터 한국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다 친일이고 미국의 외세의 힘을 입고 자주성이었고 북한은 비록 가난하지만 혁명적 김일성의 지도하에 있으면서 비록 가난하더라도 주체적이고 자주적이며 친일을 해소시켰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북한의 반박 논리를 펼칠 수 있다. 북한의 선전선동의 주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 건국설을 거부한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에 있어서 한반도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경쟁할 때 한국의 임시정부의 더러운 역사를
덮어 씌워놓자. 한국의 현대사의 빛나는 성취에 쉽게 말하면 똥물을 퍼치 놓으려는 하나의 공산당식의 선전선동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6.25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6.25 사변으로 배웠어요. 6.25 사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다시피 국내 세력들끼리 전쟁에 가까운 싸움을 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6.25 전쟁이라는 용어가 거의 공식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라면 이미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국제적 두 나라 간에 일어나는 것을 전쟁이라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는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한국과 북한은 이미 유엔에서도 나라로 인정했고 한국도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6.25 사변은 남과 북을 두 나라로 완전히 고착시킨 사건이다. 분단을 확고하게 만드는 원한과 감정을 만드는 사변이다. 큰 사건이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규정을 합니다. 법률적이든 형식적이든 남한과 북한이 금이 꺼져 있더라도 법률적으로 잘못된 일본국으로서 패전국의 책임으로 국토가 분단이 되었는데 이것은 언젠가 역사적으로 진실이 밝혀지면은 두 나라가 통일이 될 것이라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6.25 사변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전쟁, 6.25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그 한국과 북한에서의 감정, 원한이 아주 깊어졌고 이런 원한과 감정들이 국제적인 조약이나 여러 가지 국제 교류에 있어서 표출됨으로써 금이 꺼진 상태에서 통일을 기대하던 그것은 싹 사라져 버리고 두 나라는 경쟁하고 쉽게 말하면은 주적이다. 이런 문제, 쉽게 말하는 분단을 고착화시킨 사건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이야기했던 결론은 그겁니다. 해방정국에서 남한과 북한의 정통성 차이는 없다. 정통성 차이는 없다. 둘 다 점령국의 지도하에 건국한 나라다. 그 외에는 두 나라가 다툴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 그 분할 통치가 고착화 된 것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고정화되었다. 지금 현재 통일을 위한 정통성을 다툰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그런 문제로 다툴 우월성이 아무것도 서로 다툴 일이 없다. 현재적인 결과론적으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라든가 한반도의 우수성을 나타낸 것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통성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 건국설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경쟁한 북한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것을 질타하면서 한국의 정통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북 좌파들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임시정부의 어두운 그림자를 한국의 현대사의 성취에 죄를 뿌리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고 그 나라를 이어받으면서 친일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미국의 외세적이며 북한은 주체사상과 자주적인 나라인데 한국은 자주적인 나라가 아니라서
정통성이 없다는 공산 좌파들의 주장을 늘어놓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합니다. 결국 남은 문제는 이제껏 해방 전국의 건국과 통일 문제를 다루면서 광복이냐 건국절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통일 문제와 관련을 시켜내야 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이제 남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건국절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껏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진정한 통일의 실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내국 정치인들을, 내국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 선언에 불과했습니다. 국내의 국민들 통치를 위한 선전술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치가 불안하면은 북한에 가서 통일선언, 통일하기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런 것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껏 있었던 통일 합의는 모두 정신만 남기고 싹 다 폐기해야 됩니다. 가까이는 문재인이 했던 합의서 이런 걸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선언문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겁니다. 왜? 국민들을 바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속일 수 있겠지. 너무나 수가 얕은 수단으로서 국민을 속였다는 것에 북두시민혁명군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더라도 어떻게 사기를 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머저리 같은 국민들은 통일이라든가 평화를 꺼내기만 꺼내면 끝이 난다 하면서 아무 내용도 없이 통일과 평화를 간판으로 그 내용은 아주 막 그 국민을 얕본 것 같은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분노한다 이겁니다. 아무 성의 없이 사기를 치고 아무 성의 없이 사기를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해방전국에서의 남한과 북한의 정통성은 동일하게 똑같은 위치로서 가지고 있었다 혹은 없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둘 다 점령국의 지도하에 혹은 계례정부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그럼으로써 건국을 했다.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것에서 둘 다 똑같다. 그러니 우월을 주장할 수도 없고 우월 주장할 이유도 없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그 건국에 이어받았다는 이런 거는 이어받았든 이어받지 않았든 아무 영향이 없다. 그 임시정부가 거기에 쉽게 말하면은 입김도 불어넣을 입장에 있지 않다. 왜? 그게 임시정부가 그게 역할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두 점령국의 지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임시정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참작을 하고 감안했던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우파의 입장에 있어가지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여 많게는 북한의 3000배 이상의 국력을 키우고 국민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가기 때문에 산에 쳐다만 보면 지겹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이 찌가지고 죽을 입장에 있다 보니까 살을 빼러 산을 올라가는데 주말마다 온 산에 줄을 서고 올라가는 입장에 있고 북한은 나무 껍데기도 벗길 나무도 없어가지고 산에
굶어 죽고 있다. 이런 입장에 있을 때 정통성은, 과거 출발에서의 정통성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한국이 가져와야 된다. 한국에 있다. 그러는데 왜 공산자파들은 임시정부 법통이라든가 임시정부를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하는가? 그것은 현재적으로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임시정부를 끌어들여서 한국의 자유우파를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다. 자주적이지 못하고 자주적이지 못하고 외세 의존적이며 아직도 반식민지 상태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북한의 선전선동술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북두시민혁명군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한국과 북한은 그 입장이 똑같이 출발했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하는 겁니다. 임시정부고 뭐고 다 떠나서 점령국의 그 미국과 소련의 지도를 받았고 그 외세적이었고 그 다 같은 괴뢰국가로 출발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 똑같이 출발했는데 현재로 한국이 3000배의 국력을 가졌다고 하면은 한국이 한반도의 정기,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통일과 건국절과의 관계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 사람이 자유우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쩐지 보니까 그 공산자파들이 주장하는 거와 비슷하다 그러는데 공산자파들의 주장에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겉은 용어라든가 겉에 주장은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 유튜브를 두 번만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북두시민혁명군도 젊은 시절에 좌파운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이념에 대한 논리가 조금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일반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그 논리가 조금 논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한국도 괴뢰정부였다 이런 거는 좌파적이라 그러는데 그게 팩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껏 역사가 가짜 역사하고 거짓 역사입니다. 이제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한국은 현대사의 성취로서 한반도의 정통성을 얻었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냈다는 것으로서 그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덮어도 남을 만큼의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들을 이제껏은 우리가 민족의 자긍심,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조금 미화를 했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놓고 거짓으로 나중에 또다시 그걸 해명할 필요가 없이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그 시절에 그랬지만은 그것을 반성하고 딛고 일어서서 오늘 현대사의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을 팩트로 보여주겠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함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했는가 하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괴뢰정부였다. 우리 위성적이고 괴뢰였고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나라를 빼앗겼다. 그 조상들이 그렇게 미개했고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자기 역사에 대해서 조금 미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세종대학 23대 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자신감을 불려넣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거짓말을 시켰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는 이제 이실직고 하겠다.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성취를 이루어냈다. 그 부끄러운 역사를 딛고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자.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빨가벗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나치게 거짓말로 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오늘의 성취를 정정당당하게 자랑합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입장입니다. 오늘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만담처럼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과 저를 응원하시는 구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이 저를 자꾸 강의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잘것없지만은 응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칭찬은 돌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돌고래보다 IQ가 더 낮기 때문에 조그만 칭찬을 해도 사거리에서 춤을 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